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손시은입니다. 오늘은 인문백제라고 하는 큰 주제에서 이야기로 만나는 백제 그리고 백제인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백제라고 하면 이제 삼국의 망국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고 또 우리 이 백제의 옛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픈 이제 역사가 되겠죠. 그 아픈 역사 속에 남아 있는 흔적들을 이야기, 즉 설화문학입니다. 설화 속에는 민중들이 어떻게 형상화하고 어떤 기억들로 기록하고 있는지 몇몇 설화를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주로 백제의 설화 그리고 그 설화에 담겨져 있는 백제인의 정조 그리고 인생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는 용신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용신이라고 하면 뭐 글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처럼 용을 테마로 하는 모티브로 하는 신화입니다. 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임금을 상징하는 문학적 형상화죠. 그런 형상물이 역사 속에서 또는 설화 속에서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지 이야기를 가지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부제를 좀 붙여봤는데요. 다 같은 용이 아니란 게 라고 하는 부제를 붙여봤어요. 백제는 삼국에서 패망한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이 되었고 그 이후에 신라 중심의 역사가 기술되면서 백제의 그런 망국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왜곡되기도 하고 또 좀 폄하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하면서 현재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학, 즉 설화 민중들의 그런 정서가 잘 담겨져 있는 설화문학, 이야기문학을 통해서 백제의 옛 모습들을 우리가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용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백제의 시작부터 멸망까지를 간단하게 그 줄기를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용과 지렁이 그 행간을 엿보다라고 했는데요. 용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건국하는 위대한 영웅으로서 즉 신격을 갖춘 그런 비범한 영웅의 이야기부터 패망한 나라의 군주의 그런 탄생 설화에 이르기까지 설화가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를 가지고 백제와 백제인의 그런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진은 부여에 있는 백제문화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위례성입니다. 위례성이라고 하면 정확한 그 위치는 아직도 이렇게 사적으로 명확히 고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발굴된 사료를 가지고 추정컨대 한강 이북 또 한강 이북 또는 한강 이남에 있는 그런 경기도 광주 그리고 현재 그 토성으로 남아 있는 몽촌 토성과 풍납 토성이 아마 이 위례성의 도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죠. 이 백제를 세운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백제를 세운 인물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온조왕입니다. 주몽의 이제 아들로 알려져 있고요. 동명왕인
이후에 동명왕의 첫째 아들인 이제 유리왕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부여로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소선호, 둘째 부인이죠. 소선호의 태생인 비류와 온조는 이제 어차피 자신들이 왕위를 이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이제 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비류는 이제 미추홀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의 인천인데 그 바닷가 근처에 나라를 세우고 온조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한강 이남에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그곳에는 이미 마한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 국가가 자리 잡고 있었죠. 이 온조 왕이 내려왔을 때,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한강 이북 쪽으로 이제 내려왔겠죠. 그 내려온 곳에 위례성을 이제 세웠고, 이후에 다시 한강 이남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에 있는 위례성을 이제 추후에 하북 위례성, 한강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요. 그리고 한강 남쪽에 나중에 천도한 위례성을 하남 위례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위례성의 우물이라고 하는 전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례성에 이제 우물, 즉 이제 샘이 있는데요. 이 온조 왕이 항상 그 밤만 되면 자신의 침소에서 밤이 되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뭔가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제 사람들도 궁금하고 그 소식을 알 수 없고 종적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 온조왕이 밤이 되면 용으로 이렇게 딱 변신을 하는 거죠. 자신의 그 원래 정체인 용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이 위례성에 있는 우물을 통해서 쭉 나아가면 북쪽으로 가는 물줄기가 있고 남쪽으로 가는 물줄기가 이제 있는데 북쪽으로 가는 물줄기를 따라서 딱 밖으로 나가면 한강이 나오는 거고요. 남쪽으로 가는 물줄기를 따라서 내려가면 금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마다 남들이 일반 사람들이 다 잠든 그런 야심을 타서 용으로 몸을 바꾸고 그 물줄기를 따라서 한강 쪽을 가서 그 북쪽에 지금 동태를 살피고 또 남쪽 물줄기를 따라서 금강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래쪽 또 신라 쪽에 그런 이제 동태를 살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온조가 만든 나라를 부강하게 할까에 대한 그런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이야기 속에는 항상 사건이 등장을 하죠. 사건이 있어야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도 나타나고 그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온조 왕의 친어머니죠. 친어머니인 소선호가 비류가 세운 그 미추홀의 그 도읍이 아무래도 바닷가다 보니까 이제 짠물이 나오고 그래서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 백성들의 삶이 궁핍하니까 이 비류와 이렇게 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면 좋겠다라고 아들 온조를 이제 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내려오게 돼요. 내려왔는데 하필이면 밤에 이제 딱 도착을 한 거죠. 먼 여정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밤에 도착을 딱 하니까 반기는 사람도 없고 온조는 흔적도 없고 그래서 소선호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른바 쿠데타, 역모가 일어나가지고 내 아들을
죽였나 보구나. 그래서 화가 난 소선호는 자신이 데리고 간 일부 이제 그 군사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그 온조의 부하들과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수적으로 열세이고 해서 온조의 군사들에게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해 속에서 그런 이제 좀 참혹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해가 이제 먼동이 터올 무렵이 딱 돼서 온조는 다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딱 문을 열고 나왔는데 보니까 막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자초지정을 살펴보니까 어머니 소선호가 이렇게 오해가 있어가지고 결국 전투가 벌어졌고 모두가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참혹한 시신들 가운데에서는 어머니 소선호도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온조가 정말 탄식을 하면서 내가 용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밤마다 이렇게 자취를 감춤으로 인해가지고 괜한 오해를 만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이를 키운 것이구나.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맹세를 해요. 내가 이제부터는 용으로 절대로 변신하는 일 없이 이 인간의 몸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럼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말에서 그친 게 아니고 늘 자신이 통로로 드나들던 그 우물을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우물을 아예 막아버려요. 그 이후로는 이제 우물이 막혔으니까 그 우물로 통해가지고 한강이나 금강으로 온조가 갈 일이 없어진 거죠. 갈 수도 없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또 이제 벌어졌냐면 이제 우리 그 백성들의 민중들은 그 뒤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역사적인 물건이나 장소나 이런 걸 가지고 증명을 해내잖아요. 이 위례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게 존재 이제 하고 하니까 전설이 돼요. 설화 중에서도. 근데 그 막은 이후에는 이 위례성의 우물이 물길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물이 고인물이 되고 썩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완전히 흙탕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후에 이 온조왕은 남쪽으로 한강 남쪽으로 도읍을 옮겨서 하남 위례성을 이제 세우고 백제 그 전에 이제 처음에 온조왕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을 때에는 국명이 나라의 명칭이 십제였거든요. 그 자신이 처음에 나라를 함께 건국한 동료들도 적고 해서 십제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라의 힘이 커지고 하면서 백성들이 다 아주 즐겁게 그 나라 이 온조에게 복종을 했다라고 해서 백제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위례성의 우물은 이 백제 건국 신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즉 백제를 세운 온조 역시 하늘의 혈통, 즉 신의 혈통을 물려받은 부계가 그쪽이고 어머니는 지모신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건국 신화의 그런 영웅들, 부계는 하늘의 신과 닿아 있고 어머니는 땅에 신과 닿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영웅의 출생담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스스로 용이 되기를 이제 포기한 거잖아요. 온조왕이요. 이 설화 속에서요.
그것이 결국 이제 시대를 가면서 백제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다음 나중에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그리고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이 패망한 나라의 역사로 기술되면서 어쩔 수 없이 늘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써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백제의 그런 혈통이라든지 민족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폄하하는 시각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좀 살펴볼 건데요. 후백제의 시조인 견훤은 이제 지렁이, 용이 아니라 지렁이의 후예였다라고 하는 그런 야래자 설화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가지고 중간중간 짚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요. 혹시 이곳에 이제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큰 왕릉이 있고요. 여기에 조금 떨어진 곳에 작고 아담한 왕릉이 있습니다. 익산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가봤을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가 익산 쌍릉이라고 부르는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물론 미륵사지가 그 석탑이 새로 해체되고 복원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뭔가가 발견이 되었죠. 그 사리봉안기에 금판에 글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 미륵사지를 이제 세운 무왕의 왕후가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아니라 백제의 사택적덕의 딸이다 라고 나왔었죠. 그러면서 역사계에 아주 그냥 파란이 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뭐 그런 역사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 그 삼국유사의 백제 무왕조에 나와 있는 서동요를 가지고 부여장의 러브 스토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백제 무왕은 30대 왕이고요. 재위 기간은 자그마치 41년입니다. 한 왕이 40년 넘게 재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도 많고, 또 이 무왕 이후에 바로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과도 실정도 많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 무왕, 30대 무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즉 제야 시절에, 특히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죠.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백제 무왕 서동설화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백제 무왕은 어머니가 도성 근처에 연못가에 집을 짓고 이 무왕과 어릴 적 이제 맞동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무왕과 함께 살고 있었다. 과부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과부인 어머니가 그 집 앞에 있는 연못에 사는 용과 관계를 가져가지고 임신을 했고, 그래서 낳은 게 서동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뭐 이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이게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앞서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용은 왕을 상징하는 모티브예요. 그러므로 그 어머니가 왕과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서동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어머니가 궁궐의 뭐 왕후라든지 궁인이 아니었고 도성 밖에서 허름한 그런 오두막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미루어 보자면, 즉 적자가 아니라 서자였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서동설화에 보면은요, 이 서동이의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집니다. 이렇게 자라난 서동이 그 집 근처 뒤에 이제 산에 가가지고 흙을 파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을 가져다가 이제 시장에 내다 팔고 해서 겨우겨우 생계를 꾸렸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다가 뭔가 귀가 솔깃한 소문을 듣게 되죠. 바로 선화공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라 진평왕에게 이제 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딸인 선화공주의 미색이 정말 누구와 견줄 수 없을 만큼 아주 빼어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근데 이 서동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야기 속에서 보면 뭐 출신도 미미하고 집에 뭐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선화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야망을 품고 신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떤 행색을 조금 바꾸고 가요. 평상시에 복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가냐? 먼저 머리를 잘라요. 머리를 깎는다는 거죠. 머리를 깎고 스님의 행색을 하고 신라로 갑니다. 스님의 행색을 왜 굳이 하고 갔어야 될까? 당연히 신라와 백제는 다른 나라고, 그럼 백제인의 옷을 입고 신라에 가게 되면 스파이로, 이른바 첩자로 오인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삼국이 전부 다 불교를 신봉하는 나라였고, 스님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존경을 하고 또 이렇게 흠모하는 그런 이제 신분이었기 때문에 스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스님의 복장을 하고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신라에 간 서동은 노래를 막 지어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지어 불러요? 근데 직접 부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4줄짜리 짧은 노래를 지어가지고 신라의 아이들을 꿰어서 말을 막 나눠주면서 이거 먹고 이 노래 한번 불러볼래? 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아이들에게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맞둥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아이들이 이제 막 저작거리랑 돌아다니면서 선화공주님은 나 몰래 정을 통해 두고 이렇게 막 부르는 거죠. 우리 어릴 적에 불렀던 게 동요라고 해야 되겠죠? 되게 기억나지 않으세요? 올레리 꼴레리 누구는 누구하고 좋아한대요 하는 그런 노래와 사실 똑같습니다. 맥락은. 그래서 이 4줄이라고 하는 사구체의 짧은 향가 서동요를 지어서 아이들이 입에서 입으로 부르게 했고, 이 말의 힘은 참 강해요. 그리고 그 전파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결국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는 노래는 이제 부모님들의 귀에도 들어가고 또 사람들 옆 동네에도 이렇게 전해지고 하면서 궁중에까지, 궁궐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난리가 났겠죠. 아니, 세상에
한 나라의 공주께서 이 왕실의 채통을 깎아먹고 어떻게 정체도 알 수 없는 그런 남자와 이렇게 이른바 요즘 간통법도 없어졌지만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왕실의 위신을 깎아먹은 이 선화공주를 내쳐야 된다라고 진평왕에게 진언을 하게 돼요. 만약에 진평왕이 그 당시에 막 왕권이 막강했다고 한다면 신하들이 아무리 선화공주를 내쫓아야 됩니다라고 했을지언정 이런 지하에 묵살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왕권에 비해서 신권이 꽤나 강했던 시대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진평왕은 신하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선화공주를 내치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진위 여부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내쫓았다는 거죠. 결국 내쫓긴 이제 선화공주는 이제 겨우 어머니인 왕후가 챙겨준 순금 한 마를 이제 노잣돈처럼 수중에 안고 궁궐 밖으로 이제 내쳐집니다. 그 따뜻하고 편안한 궁궐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딱 혈혈단신으로 내쳐졌으니까 너무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겠죠.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난 인물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서동이죠. 서동이 제가 공주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공주님을 이제 선화공주를 호종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선화공주와 관계를 가졌고 그 후에야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선화공주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을 있지도 않은 그런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서동에게 화가 엄청 났을 것 같은데요. 선화공주는 왠지 모를 이 서동이 굉장히 믿었고 좋았다라고 하거든요. 설화 속에서요. 그래서 따라갔다라고 해요. 결국 선화공주와 이제 서동은 홀어머니가 계시는 이 백제에 와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뭘로 호구지책을 할까 고민하다가 선화공주가 이제 수중에서 딱 순금을 내놓으면서 이걸로 우리가 먹고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른바. 그랬더니 이제 뭐 그걸 가지고 내가 말을 파던 자리에는 이렇게 생긴 것이 뭐 산처럼 쌓여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그 뒤에 또 레파토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녀는 이 서동요 속에는 사실 선화공주님이 맛동방과 몰래 결혼해 놓고 밤마다 안고 간다. 선화공주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서동이 선화공주를 취하고 싶은 그 욕망을 반대로 선화공주가 그런 것처럼 전도시켜서 뒤집어 가지고 표현한 그런 노래죠. 그리고 아이들이 불렀으니까 당연히 동요겠고요. 아이들이 불렀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서동의 꿈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노래의 위력을 우리가 주술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서동요에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역시 밥은 전쟁 때도 먹는 밥이 제일 것이요. 밥도 묵고 슬슬 전쟁이 시작해야지. 야! 선자 병법에는 말이야. 지킨 쫓군사가 10분질만 되어도 이길 수 있다고 했어. 저짝 5만, 이짝 5천. 5만 대 5천.
간다는 산수 아니요? 우리는 명색이 결사대요. 결사대가 일당 10도 못해요. 아그들에게 단단히 읽어라. 죽기 전에 신라놈들 열놈 뒤졌는가? 나한테 확인받고 뒤지라고. 알겠는가? 야! 할당량 못 채고 뒤진 놈 나가 죽여버릴게 그냥. 야! 그리고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서 거시기한 거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거시기 잘하라고 단단히 돼 일러. 야! 그러니까 이번 여구 황산벌 덮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멋있게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 바로 이거요. 해보자. 야! 그래, 먼저 건진나. 개백이가 하는 말 싹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카드로 개백이가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한 그 기억들 하고 있겠지?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 오라고 단단히들 일러 그랬습니다. 뭐라카는 진짜 수축을 뭐 작전에 대해서 뭐라카는 거는 들어. 그것도 들었습니다. 개백이가 그게 이번 여고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멋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한다 그랬습니다. 씨발 도대체 먹고 하시기. 야 아마 어떡과 니 앞으로 봐라. 도별 모시겠습니다. 개백이가 한 말 중에는 총 4번의 거시기와 1번의 머시기가 쓰였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거시기는 대략 2가지 정도로 그 뜻을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주의 주다가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 2번째 거시기인데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하라고 단단히 들릴러 여세 거시기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건 나중에 하고 작전을 풀어보거라. 도별 모시겠습니다. 이번 여그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에세 거시기는 우리의 작전은 이란 뜻으로 쉽게 해석이 되면 잘한다.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한다. 에세 머시기와 거시기는 이건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지나에 아무래도 20년에 이런 고난도 한번은 허덕도 못했습니다. 너희들 다 들었지? 그 시기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 총공격은 절대 못한다 파. 그러고 해볼까? 니 내일까지 못 풀면 내 손에 뒤진대. 예, 영상 잘 보셨어요? 2003년에 나온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굉장히 이게 코믹 성격이 강한 이제 역사극이었죠. 역사 영화였는데요. 저도 아주 재밌게 봤었습니다. 신라와 백제의 이제 마지막 전투, 황산벌, 논산에 있는 황산벌에서 이루어진 그런 전투를 배경으로 해서 신라어와 백제어의 그런 사투리 차이를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풀어낸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린 서동이 신라에 갔을 때 중에 행색을 하고 갔다고 했었는데요. 그런 외모는 바꿨지만 말은 어땠을까? 백제인인 서동이 신라로 갔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제어와 신라어 그런 그런 고어에 대한 고증이
뭐 현재까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좀 나누어지기는 하는데요. 아마도 아주 원만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즉 내가 뭔가 말을 하게 되면 아, 저 사람은 백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정도로 언어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이제 사투리 억양이 심한 분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간혹 좀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사투리들이 나오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서 그 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좀 재밌게 영상을 봤고요. 서동요에서 서동이 신라로 갔을 때 신라인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한번 궁금증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요, 금화구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경상도 문경에 있는 자그마한 굴입니다. 이 경상도 문경에 있는 자그마한 금화굴은 바로 후백제의 시조인 견훤의 탄생 설화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견훤의 탄생 설화는 야래자형 설화의 한 종류인데요. 야래자라고 하는 것은 밤에 누군가가 몰래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이제 이야기이거든요. 견훤의 설화에서는 밤에 몰래 찾아오는 이가 누구냐면 자주빛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자예요. 한 부잣집에 이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에게 밤마다 자주빛 옷을 입은 아주 신체가 건장하고 훤칠하게 잘생긴 남자가 밤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함께 잠을 자고 사라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에게 당연히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밤마다 이러이러한 남자가 저를 찾아와서 잠을 자고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 남자가 가기 전에 옷깃에 몰래 실을 꿰는 이제 바늘을 꽂아두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그날 밤에 그 야래자가 왔을 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잠을 자고 갈 때 그 옷에 긴 실을 꿰는 바늘을 몰래 꽂아둡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실을 따라서 더듬더듬 이제 찾아가니까 집 뒤를 돌아서 북쪽에 땅속으로 그 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궁금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땅을 파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아주 큰 지렁이가 있었는데 그 지렁이의 옆구리에 바늘이 꿰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부잣집의 외동딸은 이제 태기가 있어가지고 임신을 이제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나중에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었다라고 하죠. 문경에 있는 금화굴은 바로 아마 그 더듬더듬 실을 따라서 찾아갔더니 그 땅 속에서 지렁이를 발견한 그 장소로 전해지는 곳이죠. 이 견훤의 탄생설화는요, 문경에 있는 금화굴뿐만 아니라 전남 장성에 있는 장군굴에서도 이런 똑같은 설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장군굴에서는 야래자, 즉 밤에 오는 이제 이 존재가 지렁이가 아니라 거미예요. 큰 거미. 그 거미가 이제 그 동네의 처녀와 이제 관계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거미의 정기를 받아가지고 낳은 아이가 바로 견훤이다. 그래서 견훤은
거미의 전기를 받아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거무화신, 이게 사투리죠. 거미화신인데 전라도 사투리로 거미를 거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무화신으로 불렀다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견훤은 신라의 장수가 되고 그리고 신라가 이제 망하게 되니까 후백제를 지금의 전주, 즉 완산에 세우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제 그 온조 왕부터 용신설화로 이 신라 건국, 백제 건국 영웅들의 설화를 살펴봤는데요. 온조왕은 스스로 자신이 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포기합니다. 내려놓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이 견훤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바로 용의 성격이 굉장히 퇴색해 버리죠. 지렁이라고 하는 걸로 등장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영웅이 가지는 신성성이 그만큼 약화가 되고 실패한 건국 영웅으로서의 한계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또 하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는 논산에 있는 계룡역입니다. 계룡역 앞에 어떤 큰 돌에 이제 그 유래가 쓰여 있는 유래비가 있어요. 뭐에 대한 유래냐면 바로 위에 있는 그림, 팥죽입니다. 팥죽. 동짓날 우리가 팥죽을 먹죠. 왜 동짓날 팥죽을 먹게 되었을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 현재 계룡역 옆에 이 세워져 있는 유래비에는요, 팥거리 전설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계룡역 앞이 이 거리가 바로 팥거리, 팥죽거리입니다. 팥죽집들이 이렇게 유명한 팥죽집들이 있고 사람들이 팥죽을 먹으러 많이 가는데요. 팥죽 맛집들이 있죠. 그래서 왜 이곳에 이렇게 팥죽집들이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유래를 밝혀놓은 표지석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역성혁명을 일으켜 가지고요. 조선을 세우고 수도를 이렇게 계룡산 근처로 옮기려고 했었죠. 그때 신도안을 그래서 만들게 됩니다. 신도안 이게 새로 그 도성을 천도하기 위해서 이제 막 땅을 다지고 막 궁궐을 짓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부들에게 팥죽을 많이 끓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해가지고 여기 팥거리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이 팥죽거리의 유래는 훨씬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바로 백제의 마지막 역사인 황산벌 전투, 그리고 그 황산벌 전투의 주인공인 계백장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팥죽거리 전설인데요. 660년에 이제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왔고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의 결사대 5천이 수차례 전투를 벌여서 초반에는 계속 승전을 하게 되죠. 정말 중과부적인데도 불구하고 죽기로 각오한 5천 명의 결사대에게 이 신라군 수십만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신라는 연패. 백제군은 연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당산성이라고 하는 산성이 있는데 그 산성 근처에 작은 오두막에 병환으로 누워 계시는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제 효녀가 있었습니다. 이 효녀가 이제 집이 가난한
한데도 또 아버지가 병석에까지 누워 계시니까 생계를 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삭바느질을 하고 그냥 밤새도록 배를 짜고 해가지고 그걸로 하루하루 겨우 이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동지 무렵이 다가왔는데 주인집 이제 항상 삭바느질해서 갖다 주고 이제 쌀 한 말 받아오고 하던 그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팥죽을 이제 그날 끓이신 거예요. 팥죽을 끓여가지고 이거 뜨끈뜨끈할 때 한 그릇 먹고 가려무나 해서 줬어요. 근데 이걸 차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버지를 갖다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아주머니께서 아버지 거는 따로 싸줄 테니까 이거 한 그릇 먹고 가려무나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착한 효녀는 그 팥죽 한 그릇을 후후 불어가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머니가 싸준 아버지께 드릴 팥죽을 고이 이제 그릇에 담아가지고 들고 가는데 이미 이제 해가 겨울이잖아요. 해가 빨리 지죠. 그래서 캄캄하고 하니까 조심조심 간다고는 했지만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그만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 팥죽이 담은 그릇이 어떻게 됐겠어요? 사기 그릇이니까 옹기 그릇 그대로 깨져버렸겠죠. 박살이 났어요. 팥죽은 땅바닥에 그대로 다 쏟아졌고요. 이 효녀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겨우 이제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집에 와서도 그게 너무 속상하고 아버지께 그 맛있는 팥죽을 못 갖다 드린 거에 대해서 죄스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또 껴안고 죄송하다면서 울고 그랬어요. 다음날 아침에 혹시나 하고 그 팥죽을 이제 쏟은 자리에 가봤더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한 그릇 팥죽일 뿐인데 그 팥죽이 그 근처의 땅을 전부 다 붉게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이 효녀의 그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한편 혹시 이게 불길한 징조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염려를 하게 돼요. 아시다시피 팥은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피피처럼 물든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지역의 아낙네들이 팥죽을 많이 쑤어가지고 그 황산벌 전투를 하고 있는 개백의 결사대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이제 막 바리바리 팥죽을 막 이만큼 끓여서 가다가 비보를 듣게 돼요. 어떤 비보겠어요? 바로 마지막 이제 전투에서 개백 장군과 5천 결사대가 다 죽었다. 네,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장렬하게 전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팥죽을 가지고 갔을 때 이미 황산벌에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개백 장군과 5천의 결사대가 아니고 시신으로 까마귀 밥으로 이렇게 황산벌에 막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백제군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가지고 간 팥죽을 이 백제의 아낙네들이 여기저기 들판에 뿌리면서 죽은 백제군의 영혼이라도 이 팥죽을 먹으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넋이 좋은 곳에 가기를 기도하면서 팥죽을 뿌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지역의 사람들은 팥죽을 동지가 되면 팥죽을 끓여서 집의 구석구석 벽에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액마기를 하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오지 말기를. 그래서 내년 한 해가 아주 무탈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는 이제 세시 풍속이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지금도 이 황산벌의 그 당산성 근처의 마을, 세터라는 마을에 가면 땅이 완전히 그 진흙으로, 참 진흙으로 이루어진 그런 황토 흙이래요. 그래서 자칫 보면 막 붉게 타오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마치 팥죽을 쏟은 것처럼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팥죽거리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이렇게 우리가 팥죽을 동지에 먹는 그런 유래를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배워봤습니다. 앞으로 팥죽을 그냥 동지 때 팥죽 먹는가 보다가 아니라 이런 아픈 어떤 유래가 있구나. 우리 지역 백제의 아픈 상처가 이 팥죽 거리에 담겨 있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한 번쯤 되새기면서 맛있는 팥죽을 드시고 또 한 해의 안녕도 기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설화입니다. 도미설화는 우리가 흔히 그 도미의 아내의 정절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도미설화는 크게 이 두 개의 대립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가지고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제의 이제 계류왕은 사람을 좀 믿지 않는 성격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부인의 덕이 정결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남이 잘 안 보는 으슥한 곳에서 막 이렇게 달콤한 말로 너 막 많은 재산을 줄게, 뭘 줄게,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꿰면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백성인 도민은요, 아니요, 사람 마음은 물론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지만 제 아내는요 절대로 딴 마음을 품지 않을 사람입니다. 저는 아내를 그냥 정말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두 왕과 도미의 이 대화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여성관, 크게 말하면 인간관이죠. 인간에 대한 신뢰가 어떤지가 적나라하게 대비가 됩니다. 자, 제가 또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도미나루라고 써 있네요. 백제 이제 온조가 위례성을 세우고 그 이후에 이제 백제의 역사를 보면 웅진, 사비로 이렇게 천도를 하게 되죠. 점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 무왕 때는 익산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었고요. 여기는요, 바로 한성 백제 때의 전설을 품고 있는 도미나루입니다. 백제가 이 계류왕 때 한성을 이제 빼앗김으로 인해 가지고 백제의 세력이 완전히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침체 일로를 걷다가 이제 결국 망국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 도미나루에 얽힌 도미설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설화는 도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백제 계류왕이요, 도미의 아내가 아주 천하절색이라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좀 욕심이 나가지고 도미의 아내를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서 먼저 도미를 불러요. 도미를 불러가지고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뭐 절개가 고든 여자라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미사 역구로 또 좋은 걸로 이렇게
이른바 시쳇말로 꼬시면 안 넘어올 여자 없을걸? 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도미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왕이 먼저 도미는 이제 궁에 이렇게 억류에 두고요. 왕이 신하를 왕의 복장으로 이렇게 변장을 시켜가지고 도미의 아내를 찾아가죠. 그리고 내기를 해가지고 너의 남편 도미가 져서 이제부터 너는 궁인이 되어서 즉 내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나를 잘 모셔라 라고 해요. 하지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도미의 아내는 자신의 시녀를 대신 자기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가짜 왕이죠. 신하를 모시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이 발각이 돼요. 즉 왕을 속인 거죠. 왕을 기망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래서 화가 난 왕이 도미의 눈을 뽑아버려요. 장님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직접 도미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제 오늘 밤 나를 모셔라 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 변사또가 춘향에게 내 수청을 들어라 하는 것과 같이요. 이제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도미의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 또 역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제가 지금 몸이 조금 부정하니까 좀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와서 왕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피신을 해요.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막 이제 가 보니까 딱 앞에 뭐가 있어요? 한강이 버티고 있는 거죠. 넘실넘실한 강이 내 앞을 딱 막고 있어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하죠. 뒤에서는 왕이 군사를 보내서 쫓고 있고 앞에는 강이 있고 어떻게 할까 몰라서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거죠. 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울면서 그랬더니 어디선가 배 한 척이 슬금슬금 앞에 와가지고 도미의 아내 앞에서 마치 나한테 타세요 하는 것처럼 배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이제 이 도미의 아내가 탔더니 배가 또 정처 없이 흘러가서 어떤 섬에 닿았는데 천성도라고 하는 섬에 닿아요. 그 섬에서 뭔가 퉁소 소리가 들려오는데 피리 소리가 그 피리 소리가 자기 남편 도미가 평상시에 늘 불어주던 그 피리 소리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가봤더니 앞을 못 보는 도미가 아내를 생각하면서 피리를 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도미 부부는 그렇게 또 우여곡절 끝에 하늘의 도움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백제 땅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왕한테 붙잡힐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망명을 가게 되는 건데요. 고려 땅으로 들어갑니다. 고려 땅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삼국사기 이 도미조의 기록을 보면은요, 마지막 결론은 고려 땅에 가서 아주 구걸하면서 그냥 힘들게 가난하게 삶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결과야 일단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로왕이 바라보는 인간관. 인간을 믿지 않아요, 계로왕은. 자기밖에 못 믿어요. 그에 비해서 도미 부부는 도미는 도미 아내를 무한 신뢰하고 또 그 결정에 대해서 도미의 아내도 남편 도미를 무한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죠. 그래서 이 둘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요. 바로 계로왕의 그런 권력의 횡포에 맞서는 민중들의 선량하고 건실한 의지입니다. 그런 주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통 찾아내게 되죠. 이 도미 부부는 당연히 도미의 아내인
그 정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연려설화의 이제 원형을 이루고요. 이것이 나중에 춘향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춘향전은 이 도미설화에 나타난 그런 설화적 모티브를 원용을 해서 소설화한 대표적인 작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계로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로왕은 아까 얘기했죠. 사람을 못 믿어요.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역사는 아주 적실하게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계로왕은 백제 21대 왕이거든요. 약 20여 년간 이제 재위를 했고요. 이때 고구려는 이제 장수왕이 엄청 뭐 북쪽으로도 세력을 뻗치고 이제 남쪽으로도 영토를 확장해 가던 시기예요. 고구려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죠. 이때 계로왕은 이제 그런 정세를 알고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적으로 이렇게 힘을 모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외에 이제 외교적으로 도움을 원병을 청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해요.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해요.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이 남침을 했을 때 그 3만 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주일 만에 도성이 함락이 돼버려요. 백제의 도성이. 얼마나 그냥 허술하게 무너졌는지 알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백제의 도성이 함락되었을까? 바로 계로왕의 그 인간 불신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계로왕은 아까 도미설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뭐 여자도 안 믿고 사람도 안 믿어요. 또 누굴 못 믿느냐? 바로 신하들을 못 믿어요. 그래서 가장 백제 시대의 가장 그 높은 관직인 상좌평에는 자기의 태자, 아들을 왕자인 나중에 문주왕이 되는데요. 왕자를 앉히고 그리고 요직 다 왕족으로 이렇게 관직을 채웁니다. 자기와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직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막 호화롭게 궁궐도 만들고 제방도 쌓고 그런 대규모 토목권 공사를 막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들한테 벼슬 하나도 안 주면서 자꾸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래서 결국 계로왕은 귀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등을 돌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의 귀족들 가운데에서는 아예 고구려로 망명을 해버린 그런 장수들도 있어요. 그런 장수들이 백제에 대해서 잘 아니까 선봉장이 되어가지고 고구려 군의 선봉장이 되어가지고 백제에 쳐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제가 그렇게 아주 손쉽게 도성을 빼앗기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럼 도성이 이제 함락이 됐으니까 계로왕은 이제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가는 계로왕을 붙잡은 장수가 바로 원래는 백제의 귀족이었던 그 이후에 고구려로 망명했던 그 선봉장들이었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래가지고 붙잡자마자 그냥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렇게 계로왕은 도성에서 도망치다가 아주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성이 이제 그 함락되었을 때 계로왕이 한 말이 뭐냐면
백성은 쇠잔하고 군대는 미약하니 이런 위급한 상황에 누가 나를 위해 기꺼이 싸우겠는가. 즉 백성도 군대도 다 게르왕에게 등을 돌린 아주 외로운 신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게르왕이 이렇게 쉽게 도성이 함락되고 죽임을 당한 것이 승려의 도림이 부추겼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막으로 도림과 게르왕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은요, 이제 승려인데요. 고구려 장수왕이 보낸 첩자이다라고 하는 이제 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주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르왕의 이제 측근으로서 계속 그런 정치적인 의견들을 제시하고 게르왕을 보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기에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첩자다. 장수왕이 보낸 첩자다라고 하는 설인데요. 그 설에서 도림이 바둑의 달인이었대요. 바둑을 아주 잘 뒀다고 해요. 근데 게르왕 역시 바둑을 좋아해서 그 게르왕이 좋아하는 바둑을 가지고 이른바 좀 이제 정신을 흐리고 해가지고 장수왕이 남침을 했을 때 거기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도림이 했다.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죠. 오늘 약 1시간 동안 짧게 백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백제인 그리고 백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백제인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신뢰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